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요. 자, 여러분들 이 미국 국채를 제치고 금이 최상위의 준비 자산이 된다고 이렇게 계속 ECB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로 엣지에서도 금이 왕을 폐위시키다 해서 ECB가 야만적인 유물이 국채를 제치고 최고의 글로벌 준비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고 확인을 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디 셀턴도 그렇게 또 올렸습니다. 자, ECB에서 금이 세계 최고 예비 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대체한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기사를 링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 한번 쭉 제가 읽어보면서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앙은행 준비 자산에서 금 비중이 27%까지 올라서 미국 국채 22%를 넘어섰고, 이는 탈달러라기보다는 금가 폭등, 뭐 지정학적 리스크 hedge, 미국채 신뢰 약화가 겹친 결과이다. 뭐 기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명백하게 탈달러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이 큰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뭐 금 투자도 하고 계시겠지만 미국 주식이나 뭐 한국 주식이나 아니면 중국 주식이나 여러 ETF들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해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큰 흐름을 봐야 돼요. 어떤 큰 흐름으로 이렇게 지금 경제가 흘러가는지 이거를 뭐 보지 못하는 분들은 많거든요. 왜냐? 나는 미국 주식만 보니까 S&P 500에 투자를 해야 되고 나스닥 100에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장기 투자하면은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게 10년 뒤, 20년 뒤는 좋아질 거라는 보장은 못 합니다. 난 제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게 과연 보장이 될까? 지금 이런 탈달러 흐름에서 달러가 이제는 흔들리고 기축 통화인 달러 없는 세상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금과 은이 어느 정도 비중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뭐 다른 투자를 하더라도 금과 은은 아마 이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기 지금 보세요. 중앙은행도 지금 여기 나와 있죠. 27%까지 올라가고 있으면 여기 지금 보유량이 있잖아요. 이게 미국 국채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달러들, 다른 USD, 그다음에 유로, 다른 이런 뭐 또 통화, 그다음에 기타 통화죠. 그다음에 골드 있잖아요. 지금 보면 금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죠. 금의 이런 비중이 준비 자산, 중앙은행 준비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줄어드는 건 뭐가 있냐? 아까 US 트레저리, 자 국채가 줄어들고 있죠. 이런 지금 흐름으로 가면서 이제는 금이 이제 미 국채를 이겼다는 얘기죠. 이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탈달러 흐름에서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으면, 이 추세는 계속 서서히 뭐 빠르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서서히 되면서 결국에 종국에는 우리가 이제 달러가 없는,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기축 통화가 아닌 세상까지도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세상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 이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뭐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뭐 경제 유튜버들이 이거 잘 얘기해 주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금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보고 있고, 이 큰 흐름을 별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오늘 또 보니까요. 금과 은은 다시 또 이렇게 4,500이랑 뭐 73, 74달러, 이 70달러 위에서 은도 잘 지키고 있고 금도 4,500달러 위에서 잘 지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무너지고 있죠. 이 얘기는 내일 한번 제가 정리해서 해 드릴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러니까 코인이 왜 무너지는지, 왜 지금 코인이 무너지고 금과 은은 잘 갈 수 있는지, 왜 잘 버티는지, 이거 얘기도 내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인과 이 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제는 조금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물론 코인이랑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좋은 얘기 해 드리고 싶지만, 좋은 얘기보다는 실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얘기가 더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제가 봤을 때는 저라면은 이제는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 할 돈이면은 금과 은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냥 이건 뭐 제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참고만 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ECB에서 지금 뭘 얘기하냐. 202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5년 말 기준 전 세계 공식 외환 보유액에서 금 비중이 27%, 미국 국채가 22%, 유로가 15%였습니다. 즉 중앙은행들이 들고 있는 준비 자산의 가치 기준으로 금이 미국채를 넘어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중앙은행의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사실상 미국 국채가 대표였는데 이제는 이 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흐름인데 이거를 읽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여기도 이렇게 표로 나와 있네요. 여기 23년에 지금 금 비중이 16%였죠. 24년에 20%, 그다음에 25년에 27%.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금 비중이 이게 급격하게 늘어난 거고 금 가격이 그만큼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렇게 지금 금 비중도 당연히 가격 리콜 하면서 이렇게 그걸 하니까 총액별로 하니까 이 늘어난 범위가 이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왜 늘어날까? 달러가 그만큼 빠르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극화가 시작되고 있고 다극화를 필두로 중국과 러시아 이런 애들이 커가면서 점점 더 미국의 패권이 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언론에서 잘 보도를 안 하죠. 그리고 잘 믿지 않고 있죠. 이런 변화가 온다는 거. 왜냐? 중국은 우리가 맨날 봤을 때 망해야 되는 나라니까. 중국 망한다고 유튜브에서 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막 100만, 200만 터지는데요. 아니다. 중국 망하지 않고 중국이 위험해지고 있고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면은 이거 조회수가 1000, 2000, 뭐 1만 터질까 말까예요. 거의 안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중국 망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도 다 그렇게 바라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고 지금 금 성장과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현실이 오지 않고 있다. 현실은 중국이 성장을 하고 있고 더더욱 이제 금과 이런 여러 가지 다극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달러가 없는 세상을 준비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ECB에서도 지금 이 변화가 상당 부분 평가 효과, 즉 금값 상승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금 가격은 지금 보면 24년에 약 30%, 25년에 약 60% 상승했고 기존에 이 들고 있던 금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준비 자산 내 비중이 자동으로 커졌다. 즉 중앙은행들이 이 미국채를 대량으로 던지고 금을 폭발적으로 산 것만으로 설명하면 과장이다. 그건 맞지만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팩트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값 급등 플러스 중앙은행의 꾸준한 금매입 플러스 미국채 매력 저하 이게 가장 크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제는 진짜 탈달러화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이제 여기까지 지금 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면 ECB에서 얘기하는 금 가격이 23년 말 가격으로 보정하면 금 비중은 16%, 유로도 16%, 미국채는 26%로 여전히 미국채가 높다고 밝혔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당연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래도 왜 이게 중요하냐?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중앙은행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미 빠르게 여러분들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과거에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 미국 국채에는 세 가지 장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즘은 또 미국 국채의 장점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해요. 국채가 워낙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 다 지금 실패로 돌아가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첫째 뭐냐면 유동성이 매우 높죠. 그다음에 둘째는 이자를 주잖아요. 이게 가장 크죠. 국채의 매력이 이자를 주고 그다음에 셋째 이 달러 기반 국제 결제 시스템과 연결돼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었는데 반면에 금은 이자가 없죠. 이자가 없어서 금 투자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예전에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보관 비용도 있다. 그리고 가격 변동성도 큽니다. 그래서 ECB도 이 금의 약점으로 가격 변동성, 무이자 자산, 보관 비용, 공급 비탄력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중앙은행이 왜 이런 단점이 있는데도 왜 금을 늘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금은 상대방 리스크가 없습니다. 미국 국채는 여러분들 미국 정부의 채무이자 달러 시스템 안에 있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금은 누군가의 부채가 아니죠. 특히 여기 나와 있죠. 2022년 러시아 외환보유액 동결 이후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죠. 최근에 일부 국가는 이 달러 자산도 정치적으로 동결될 수 있다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ECB도 2022년 이후 중국, 폴란드, 튀르키예, 인도 등이 지금 금을 많이 사들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미국 국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 37조 달러, 이제 38조 달러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채 이 지금 부채 이자만 미국의 부채 정부 부채 이자만 오히려 이제 국방비를 뛰어넘었다.
그렇게 되면 제국이 멸망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계속 이 영수증이 커지는 거예요. 이 지금 뭐라고 해야죠? 빚독촉 빚의 영수증이 커지는데 이거를 과연 투자하고 싶을까? 앞으로 미국이 계속 이 빚을 갚아가면서 국채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계속 터지잖아요. 차라리 그런 여기 나와 있죠. 부채 이런 부담이 없는 금이 더 이제 국채보다 훨씬 더 미국채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앙은행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이제 금을 더 많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금을 많이 샀냐 보니까요. 중국이 지금 2022년 이후 350톤 이상을 매입을 했고요. 폴란드가 320톤을 매입을 해서 25년에도 대형 매수를 했다. 그다음에 튀르키예 220톤 매입 후 26년에 일부 매각하거나 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도는 130톤 매입을 했고요. 테더 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업체인데 테더가요. 25년에만 100톤 이상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건 테더죠. 왜냐하면 이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가 2025년 100톤 이상의 금을 매입했다는 것을 ECB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금, 달러 유동성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지금 25년에 테더가 가장 많은 중앙은행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얘네들을 다 더해도 더하는 건 아니고 얘네들 중에서도 1등입니다. 테더가 제일 많이 모았어요. 폴란드보다 많이 모았습니다. 엄청난 거죠. 왜 이렇게 많이 모았을까? 그거는 다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올릴까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테더 여기 지금 보면요. 여기 나와 있죠. 쭉 올라가는 게 보이죠. 와, 이렇게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테더도 꾸준히 지금 금을 모아가고 있다. 이거 보면서 진짜 무서워지고 있구나. 테더가 이렇게 모아가는 이유는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모아가는 거 역시나 금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탈달러화 기조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태도도 미리 준비를 하는 거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정학적 긴장이 중앙은행의 금에 대한 이 강한 수요를 계속 이끌어내고 있다. 그래서 ECB 총재의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이는 자신이 구축한 시스템이 천천히 쇠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능한 가장 건조한 관료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강한 수요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지금 현재 36,000톤 이상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브레튼 우드 체제의 마지막 시기에 보였던 38,000톤의 이 정점 사재기 수준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돈이 아직 현실에 어느 정도 묶여 있던 시절이었고요. 주변부의 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국 달러를 궁극적인 기축통화로 신뢰하는 것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죠. 이 촉매제는 뭘까? 우리가 수년간 소리쳐온 그 문제, 즉 이 스위프트와 달러 준비금의 이 무모한 무기화. 아까 이 스위프트 배제시켜 버리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워싱턴이 러시아의 외환보 요구를 동결한 후에 다른 나라들이 다 본 거죠. 우리가 달러를 많이 갖고 있으면은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구나. 미국 말을 안 듣다가는 저렇게 스위프트 배제 당하면서 외환보 요구를 동결시키면서 뺏기겠구나.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달러를 모아야 돼? 차라리 금도 더 많이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무장관들 다들 이 세계 각 재무장관들도 이거 대책회의를 열어서 이거 달러만 모으면 안 되겠다. 다 이런 거를 생각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터키가 지금 2022년 이후 220톤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26년 초 이란 전쟁 여파 때문에 130톤의 이런 금을 매도하거나 대출하는 이런 지금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는 꾸준히 금을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진짜 금을 모아야 되는데 13년, 14년 동안 금을 1톤도 단 1톤도 매입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금 103톤인가 금이 영국 금고에 있다고 하잖아요. 영란은행에. 근데 그 이후에 13년, 14년 전에 그때 쭉 산 거 이후에 한 톤, 1톤도 안 샀다. 참 우리나라가 만약에 달러가 미국 국채가 무너지는 시기에 과연 이걸 잘 우리나라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금을 많이 갖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 이게 참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되고요. 예, 미국 국채는 악재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중장기적으로는 부담 요인이죠 당연히. 미국은 막대한 재정 적자를 계속 국채 발행으로 메우고 있죠.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얘네들의 빚을 계속 국채로 늘려가고 있고요. 그런데 중앙은행들이 예전처럼 무조건 미국채를 사주는 구조가 약해지면 지금 약해지고 있죠. 미국채 금리는 구조적으로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채 금리의 뭐 10년물, 20년물 계속 역대 최고치를 찍어가고 있죠. 다만 단기적으로 미국채 붕괴라고 말하면 과장이죠. 과장이긴 하죠. 근데 여전히 지금 미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깊고 유동성이 큰 안전자산 시장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젠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미국채는 점점 왕좌에서 내려오고요. 이제 예전 같은 이제 독점적인 지위는 점점 사라졌다. 차라리 금으로 내가 만약에 돈이 있다고 하면은 금으로 갖고 있는 준비 자산이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의 이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쟁 때문에 또 이제 더 많이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이란 전쟁도 미국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패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전략적으로 패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패배를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이제 전쟁 비용이나 전쟁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럼 더 많은 국채 발행을 할 것이고 그럼 미국채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반면에 금에 대해서는 호재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구조적으로 호재이죠. 왜냐 금 가격을 밀어올린 핵심 동력은 세 가지이다. 중앙은행의 매입, 그다음에 ETF 개인 뭐 기관 투자자 이 수요 증가, 그다음에 달러 신뢰 약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죠. 달러 신뢰 약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가장 크다. 다극화로 가면서 이제는 기축통화 패권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이런 이유로 이렇게 금 가격이 계속 밀어 올려지고 있다. 그래서 ECB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25년에 약 850톤, 그다음에 22년에서 24년 연간 1000톤 이상으로 이렇게 쭉 늘어났다. 이렇게 이것보단 줄였는데 좀 25년에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 2025년 민간 금 투자 수요는 약 2,200톤으로 24년에 거의 2배였고 금 ETF는 890억 달러로 유입이 됐습니다. 즉 금은 이제 단순한 인플레 해지 자산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해지 플러스 달러 시스템 해지 그다음에 중앙은행 준비 자산으로 재평가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금이 환골탈퇴하면서 달라지고 있다는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정리를 하자면 금 투자자에게 좋은 점은 뭐냐? 금이 이제 단순히 투기 자산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장기 보유하는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장기 수요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이 4,500달러 밑으로 안 떨어지는 게 다 중앙은행에 탄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은 누가 뭐 비트마인이 사주나요?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사주나요? 스트래티지 지금 뭐 32개를 팔았다. 원래 안 판다고 했다가 이렇게 팔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금과 은은 꾸준하게 매수 주체가 받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는 점점 더 이제 빚에 허덕이면서 이제 미국이 점점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그 이런 안 좋은 단점들이 점점 더 저는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미중회담 이번에 열렸었잖아요. 5월 달에 누가 이겼을까요? 물론 언론 매체에서는 뭐 시진핑이 발칵 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누가 아쉽지 않을까. 저는 이거 시진핑이 이때 얘기한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인가? 제대로 발음이 안 되는데 하여간 그게 뭐냐, 신흥 패권국이 올라오면서 그거를 기존 패권국이 견제를 하다가 제국이 견제를 하다가 결국에 전쟁이 터진다. 대만 문제로 문제 삼지 말아라. 대만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아무 말도 못했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미중회담 이거 다시 또 제가 리뷰를 해드려야 되나 누가 이겼는지. 이거를 하면은 또 싫어하세요. 왜냐 미국이 무조건 중국을 이겨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담 이후에 여러분들 미국채 금리 보셨나요?
이 회담 이후에 미국채 금리가 위로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4.5 찍고 그다음에 5% 넘어가고, 그때가 미중 회담 이후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왜냐? 글로벌 스마트 머니들, 글로벌 세력들이 이제 봤을 때 미국이 이제 그렇게 크게 힘을 못 쓰네. 아, 이거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준비 자산, 전략 자산을 바꿔야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야겠다. 이제 미국채를 좀 많이 줄이고 이제 금을 더 늘려야겠다. 이런 다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제하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채 금리가 그렇게 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점점 오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돼요. 금 투자, 은 투자 하시는 분들도 읽으셔야 되고, 뭐 국채 투자나 아니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제 거 영상을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 이거를 꼭 읽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러시아는 지금 올해 금 생산량을 최대 50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이 마이닝닷컴에서 나왔거든요. 이는 러시아가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을 추월했음을 의미하는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금협회 데이터에 기반한 이 독립적인 벤치마크는 러시아의 생산량을 중국의 선두 위치보다 낮은 이 330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정부 추정치는 세계금협회의 24년 러시아 광산 생산량 평가보다 약 50%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식 전망과 산업 벤치마크 간의 이 격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25년에 이렇게 생산량이 나와 있는데 중국이 380이고 러시아가 310, 뭐 호주가 지금 280, 캐나다가 200,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생산량이 쭉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자면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러시아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금 매장량 추정치를 발표했는데, 그 수치는 업계의 이 독립적인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만약 이 수치가 정확하다면 러시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은 국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보리 생산량이, 올해 보리가 아니구나, 480에서 500톤으로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화요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량은 약 480톤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리가 아니라 금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러시아 광업부는 이 블룸버그 통신의 이 코즐로프 장관이 채굴된 금의 양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라고 확인했지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의 주요 금감업체 임원 2명은 해당 수치가 설명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발표는 이 모스크바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공식 금광 데이터 발표를 중단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발표된 수치가 세계금협회가 예상한 러시아의 2024년 금 생산량보다 약 50%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최근 몇 년 동안 생산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규모의 신규 광산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늘어났다는 게 좀 신기하고요. 산유국 자금으로 운영되는 이 세계 석유공사의 이 수석 전략가인 존 리드는 장관이 발표한 채굴 생산량 수치는 예상치 못한 수치이며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금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국가는 24년에 약 330톤의 금을 채굴하여 중국의 380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총 생산량, 이 재활용 물량 포함해서 이 기준으로 예측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1년까지 3년간 러시아의 총 생산량은 매년 광산 공급량을 약 50에서 60톤을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금 가격과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철 공급량이 급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금 판매에 대해서는 한때 세계 최대 금 매입국이었던 러시아 중앙은행이 올해 보유고에서 약 28톤의 금을 매각해 40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해부터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금 보유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월요일에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금강 업체인 폴리우스는 세계 최대 금강 중 하나인 스우이로그 이 광산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광산이 2020년대 말
까지 생산량이 늘리면 회사의 이 금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이렇게 쭉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뭐 러시아 생산량이 이런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것도 뉴스로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미국채를 제치고 이제 금이 준비 자산이 되면서 점점 더 이제 금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 거 영상에 이제 더보기란이 있거든요. 왼쪽 하단에 그거 눌러 주셔서 좀 쿠팡 링크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사 주시면 저한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금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